다음과 같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는 기적의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질병들의 효과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그 과학자는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 아닐까요? 근데 그 기적의 약은 이미 개발된 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앞에서 나온 효과들은 거의 대부분 대체의학계에서 비타민C를 처방하면 나타난다는 효과들입니다. 대체의학과 과학에 기반한 주류 의학 사이에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C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또는 투여해야 질병에 효과가 있을 정도로 혈중 농도가 유지될 것인가 입니다. 둘째, 대체의학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효과들 중에 단연 유의미한 항암 효과가 있느냐가 엄청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두 의학계의 주요 차이점은 과학적 타당성의 여부입니다. 치료 원리가 생물학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즉 생물학적 타당성과 유효성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는가, 즉 임상적인 타당성의 여부가 모두 충족돼야 과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제가 만약에 비타민C 복용을 고민 중인 사람, 즉 예방 차원이나 앞서 말한 질병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치료도 받을 수 있지만 비타민C 복용도 같이 병행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배열병의 특효약으로 시작된 비타민C의 기적적인 효능은 어떤 유명한 과학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화학자였던 라이너스 폴링은 인생 말년에 갑자기 비타민C에 매료됩니다. 물리학 분야에서 아인슈타인이 있었다면 화학 분야에서는 라이너스 폴링이 있다고 할 만큼 그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첫 번째 노벨상은 1954년에 수상했던 화학상이었습니다. 이 업적은 어떤 누구도 이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수상 당시에는 미국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던 1962년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었죠. 원자폭탄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폴링은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전쟁을 종결시키는 모습을 보자 원자 및 투소폭탄 금지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방사능 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과학자로서의 양심에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 행동이 왜 선구적이냐 하면 이 당시에는 반공주의 운동인 메카시즘이 미국을 휩쓸었던 시기였습니다. 일종의 마녀 사냥이었는데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이나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는 자들을 모두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해버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소련과의 핵무기 확보 경쟁이 한창이던 이때 미국의 국익에 반대하는 핵무기 반대 운동은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가 일어나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방사능에 무지했던 대중들은 정치적인 분위기에 휘말려 폴링의 주장을 허황되고 반국가적인 주장이라고 매도했죠. 폴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료 노벨상 수상자들을 10,000명 이상 모아 서명운동을 벌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결국 그의 반핵운동 덕분에 미국과 소련은 핵협정을 맺게 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폴링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20세기 최고의 화학자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65살에 갑자기 비타민C 연구에 빠져듭니다. 폴링은 1970년 비타민C와 감기라는 책을 발간하는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약국으로 달려가 비타민C를 사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미국 대학인 칼텍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노벨 화학상을 받았으니 학식으로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으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사람이 가격은 싼데 감기에 효과 만점인 의약품을 홍보하니까 다들 믿어버린 것이죠. 폴링은 나중에 비타민C가 노화 방지,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 치료할 수 있다고 믿게 되죠. 덕분에 비타민C는 더욱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그의 이론이 의학계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받았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범접할 수 없는 그의 화려한 경력 덕분이었습니다. 노벨상을 2번이나 단독으로 받은 인물은 그가 유일무이합니다. 마리 퀴리도 노벨상을 2번 받긴 했지만 첫 번째 노벨상은 남편인 이에르 퀴리와 공동 수상했기 때문이죠. 광고에 흔한 카피라이터인 누구누구가 매일 먹는 비타민C, 이게 제대로 먹힌 겁니다. 여기서 잠깐 대체의학계에서 근거로 삼는 비타민C의 권위자의 계보는 대략 이렇습니다. 라이너스 폴링, 휴 리오단, 마크 레빈 박사가 있고요. 특히 마크 레빈 박사는 비타민C의 항암 효과는 병구 섭취가 아닌 정맥주사만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국내 대체의학 종사자들이 비타민C의 항암 효과에 관해 주장하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 3명의 이름이 자주 언급될 거예요. 3명의 인물 모두 나름대로의 생물학적 타당성을 가지고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죠? 과학적인 타당성을 가지려면 생물학적 타당성에서 더 나아가 임상적인 타당성, 즉 유효한 결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축약해서 얘기하자면 엄밀한 조건 하에 대조군을 설정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실험용 쥐 등의 실험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효한 효과가 있었지만 생물학적 타당성을 증명할 만한 항암 효과 메커니즘은 아직까지도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대체의학자들은
한결같이 유효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논문들은 라이너스 폴링이나 마크 레빈 박사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 여러 변수가 통제된 인간의 세포나 실험용 쥐를 가지고 실험한 것에 불과하죠. 저는 자료 조사를 하면서 비타민C에 대한 주류 의학계 자료도 있나 찾아봤어요. 즉 비타민C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 사례가 있는지 말이죠. 두 의학계는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릴까요? 같이 연합해서 연구 좀 하면 안 될까요? 주류 의학계는 정말 항암 효과가 있다면 증명해봐라 라고 주장만 하고 대규모의 임상시험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어요. 결국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류 의학계는 굳이 큰돈 들여 과학적 근거도 없는 실험을 원치 않을 거고, 만약 덜컥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면 자기들은 손해거든요. 대체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과학적인 철저한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괜히 손님들 끊깁니다. 항암 효과가 있음에도 신장결석이나 설사, 구토 등의 가벼운 부작용만 있는 기적의 약을 홍보만 잘하면 됩니다. 대중에게 신뢰가 가게끔 반백년 전의 천재적인 화학자의 이름을 들먹이면 그만이죠. 주류 의학의 입장으로 비타민C에 대해 소개할 만한 자료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장항준 박사님이 올려주신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암과 관련된 임상시험은 아니었지만 비타민C에 대해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길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비타민C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명 치료 효과는 있지만 이유는 모르며 재현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내과 교수이자 중환자실 주임 교수인 폴 마릭 박사가 폐혈증 쇼크에 빠진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비타민C, 스테로이드, 비타민 B1을 섞은 칵테일을 주사합니다. 폐혈증은 사망률이 4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칵테일을 주사한 환자들의 사망률이 87%나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게 됩니다. 폐혈증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상당했기 때문에 국립보건원에서도 주목한 것이죠. 이 시험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대단히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플라시보 조절 다기간 공동시험이라고 해서 의사와 환자 모두 비타민C가 포함된 칵테일을 투여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군데의 병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의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타민C 치료 효과들은 대조군이 불명확했는데 이 실험은 이를 확보한 것이죠. 이 실험은 세 가지를 측정하기 위함이었어요. 첫째, 폐혈증 쇼크로 인한 급성 폐 손상으로 인한 장기 부전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가. 둘째,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가. 셋째, 혈관 손상 방지 효과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줄어든 것은 아닐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한 것이죠. 환자들은 하루 비타민C 정맥주사 총량 14,000mg을 맞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메가도스 요법입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스의 결과는 효과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비타민C의 진시황 블루초급 효과의 과학적 입증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세컨더리 아웃컴입니다. 비타민C를 투여하지 않은 환자들의 사망률은 46%였는데 투여받은 환자들은 30%였던 것이었죠. 마릭 박사가 말했던 87%까지는 아니었지만 사망률이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사망률이 낮아졌는지에 대한 기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장기 부전, 염증 완화, 혈관 손상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이 실험 결과는 말해줍니다. 비타민C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대체의학이라 함은 기능의학, 가정의학, 한의원, 요양병원 등을 일컫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가 힘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C 정맥 주사를 많이 처방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비타민C 효과들을 확신하는 걸까요? 유튜브나 오프라인 강연에서 주장하는 근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이너스 폴링은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외과 의사 유안 카메론과 함께 1976년에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C 처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환자들의 삶의 질은 물론 생존 기간이 연장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합니다. 그러자 존스 홉킨스 병원과 함께 미국 사립병원의 양대 산맥인 메이오 클리닉 또한 비타민C를 처방한 실험군과 가짜 약을 처방한 대조군을 놓고 실험을 진행했고 폴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죠. 효과 없음. 오히려 가짜 약이 더 효과가 좋았고 비타민C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좀 불만인 것이 폴링은 자신의 가설을 충분히 입증한 후에 책을 출간했어야 했는데 그 반대였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더욱 외면받았던 것 같아요. 비타민C 항암제 효과 옹호론과 무용론 측은 서로 실험의 표본 선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반론합니다. 사실 양측 모두 이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밝혀진 점은 없어요. 저쪽은 저랬다더라, 이쪽은 이랬다더라 이런 식이죠. 게다가 두 실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옹호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폴링의 이름을 아직까지도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은 폴링의 실험은 비타민C
C 정맥 주사를 투여한 반면에 메이오 클리닉은 경구 투여, 즉 알약의 형태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충제나 영양제를 섭취할 때 모두가 성분의 100%를 흡수하지는 못합니다. 각각의 성분에 따라 신체가 받아들이는 양, 즉 혈중 농도는 상이하죠. 일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대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정맥주사는 직접 혈액에 투여하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없이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홀링의 주장이 어찌되었든 당시의 대중은 의학계의 대세 메이오 클리닉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비타민C의 인기가 사그라들었죠. 그런데 1994년 슈 리오단이라는 분의 비타민C 항암효과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2000년대 초반에 다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때는 효과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결과가 쏟아져 나왔겠죠. 불행하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염청한 박사님이 2019년 12월에 강연하신 내용에서 사용하신 자료들을 언급해 보려고 해요. 이 논문은 백혈병 세포에 비타민C의 산화 촉진 효과가 주어지면 백혈병 세포의 단백질이 제거되는지를 보는 2006년 실험 결과입니다. 요약본의 문장 중에 비타민C 치료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나인 프로틴스가 단순히 암세포의 개수를 말하는 거라면 좀 실망스러운 실험이네요. 제한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논문은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C 정맥 주사를 했을 때 삶의 질의 변화를 측정한 2007년의 자료입니다. 투여 전후의 정서적 인지적 점수를 설문지에 체크하도록 했는데요. 아쉽게도 고작 3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임상적인 타당성을 얻기에는 상당히 적은 표본이고 동일한 조건의 환자들은 아니었죠. 이 논문의 생물학적 타당성 근거는 폴린과 메이오 클리닉 간의 논쟁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논문은 이 논쟁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네요. 마지막으로 비타민C를 항암제 파클리탁셀과 함께 치료했을 때 단독으로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룬 논문입니다. 2012년의 논문이고요. 눈에 띄는 건 항암제 단독 치료보다 병용 치료했을 때의 생존율이 6배나 효과가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였습니다. 아쉽게도 실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실험용 쥐였습니다. 염청한 박사님의 발표 영상은 그래도 비타민C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분은 좀 아쉬웠어요. 자신의 경험에 의존한 이론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인데요. 이런 경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미지의 영역에서 대중의 지지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마치 비타민C가 미지의 영역으로 남길 바라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플라시보 효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게다가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학력까지 좋으면 대중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처럼 철석같이 믿게 됩니다. 이분은 신앙까지 좋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교회에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는 비타민C의 항바이러스 효과, 면역 효과에 대해 설파하시던데요.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입니다. 부디 비타민C가 코로나를 예방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네요. 그 주인공은 서울대학교 해부학, 면역학 박사학위를 보유하신 세계적인 면역학 박사이자 비타민C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이왕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이 어떤 대형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장인 어른의 간 손상이 치료된 것에 힌트를 얻어 쥐한테 실험을 했더니 간 손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보통은 동물 실험을 하고 사람한테 하는데 저는 거꾸로 장인 어른을 보고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대단히 논리적이지 않나요? 창의적인 발상이신 것 같아요. 보통은 동물 실험으로 생물학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임상적인 타당성으로 넘어가는데 그 정반대잖아요. 같은 영상에서 본인이 참여하신 몇 가지 논문을 소개할게요. 2013년이면 꽤 최신 논문입니다. 9명 공동 조작이고요. 단백질 콩커나발린 A를 실험용 쥐에게 주입해 간 손상을 유발시킨 후에 비타민C가 주입된 쥐와 비타민C가 부족한 쥐 사이의 간 손상의 정도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간 손상 치료는 아니고 예방했다는 실험입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는 장인 어른이 치료되었다고 하면서 이 논문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증명된 실험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다음 실험은 2003년에 실린 논문입니다. 12명 공동 저작이고요. 암세포로 변이한 실험용 쥐의 세포에 비타민C가 암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 역시도 비타민C가 세포 사멸에 관여는 하나 가설의 메커니즘은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2012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적일 수 있는 희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비타민C의 흡수에 관여하는 나트륨 의존성 수용체 E형의 존재를 발견한 것이죠. 실험은 암에 걸린 실험용 쥐와 유방암 환자의 세포를 배양하여 진행하였고요. SVCT E형의 발현 수준이 높을수록 비타민C의 항암 효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SVCT E형을 활성화시키는 약이 개발된다면 SVCT 발현 수준이 낮은 환자도 비타민C의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SVCT E형의 발현 수준이 낮은 암세포의 경우 오히려 암세포가 더 잘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암 효과의 유효성 여부는 둘째치고 비타민C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 이게 이왕재 교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SVCT2형의 발현율을 측정하는 진단법이 존재하느냐가 후속 질문이겠죠. 염청한 박사님이 2021년 5월에 SVCT2형 진단법 개발을 착수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진단법이 개발된다면 비타민C의 항암 효과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SVCT2형의 존재는 사람에 따라 또는 암의 종류에 따라 비타민C가 효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SVCT2형 말고도 인체 내 또 다른 물질들이 내가 어떤 인체 메커니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비타민C가 오히려 항암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입부에서 제가 언급한 주요 쟁점 중에 항암 효과 외에도 비타민C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어요. 비타민C를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대체의학과 주류 의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발표된 논문과 연구에서 적당하다고 주장하는 용량이 다들 제각각이죠. 하지만 두 의학계에서 공통된 의견은 생명에 지장을 주는 당뇨병, 동맥경화, 암 등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경구 투여는 거의 효과가 없고 정맥주사 투여만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왕재 교수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셨어요. 본인의 부친과 장인, 장모의 간 손상, 당뇨병, 동맥경화가 경구 투여만으로도 치료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교수님의 말씀에서 라이너스 폴링, 마크 레빈 박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정맥주사만이 암과 같은 병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과도한 비타민C 알약 복용은 구강암이나 신장결석을 유도한다는 사례들도 존재하니 비타민C 대량 복용을 생각하시는 분은 본인의 몸 상태를 점검한 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한 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력이 뛰어나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권위자가 주장하는 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의 주장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가를 보아야 하죠. 그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거기서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내가 만약에 비타민C 복용을 고민 중인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출발했는데요. 저라면 감기 예방이나 발병 기간을 단축하려는 차원에서만 소량의 비타민C 알약을 먹으며 살 것 같네요.